반갑습니다. 논술의 법칙 김법성입니다. 논술의 법칙을 만들고 처음으로 이제 강의를 찍는 건데요. 논술의 법칙 소개하는 강의입니다. 논술의 법칙을 왜 만들었고 여기서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논술의 법칙은 제가 중3,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 중3, 고3 대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생각인데 왜 중3부터냐? 사실 중3 때부터는 거의 입시에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요즘 입시가 중3 아이들은 특목고나 이런 걸 준비하기도 하지만 뭐 입시에서 중1, 2 정도까지는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내신도 절대평가로 바뀌었고요. 중3 학생들에서는 이제 거의 대입에 가까워진 학생이기 때문에 중3부터는 충분히 논술 준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때부터 체계적으로 텍스트를 읽고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3, 고3 학생들이 만약에 제 수업을 단계적으로 따라올 수만 있다면 어떤 학생들이든 차근차근 듣기만 한다면 충분히 소화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수업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체계적인 논술 공부입니다. 중3에서 고3까지 체계적인 논술 공부. 제가 논술을 10년 동안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논술, 고3 딱 닥쳐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문제 풀다가 그냥 시간 다 가는. 그래서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나 어떤 방식으로 사고해야 좋은 결론에 도달하는지 혹은 합리적, 논리적 결론에 도달하는지를 스스로 도무지 못한다는 거죠. 학생들을 옆에서 보면 정말 갑갑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전에는 공부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스스로 안 해요. 어떻게 하죠? 야, 엄마가 시켰어. 야, 공부해 하니까 한단 말이죠. 그나마 상위권 아이들은 스스로 하는 버릇이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논술을 가르칠 때 조금 따라옵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상위권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가면 갈수록 점점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이 내면화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상위권 아이들의 경우에도 논술 실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 요즘의 추세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논술 공부를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조금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제가 논술의 법칙 사이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들은 뭐냐면 스스로 아니 생각과 사고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죠. 자, 수학 문제 풉니다. 수학 문제 자 이거 풀어봐 한다고 풀리나요? 아니죠. 내가 머리를 짜내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시도의 결과 이런 방법으로 풀 수 있구나.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어떤 구조적인 사고, 논리적 사고, 개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요. 스스로 이 구조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를 해서 어떤 논술에서 필요한 어떤 원리, 원칙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이 강의에 담을 생각입니다. 아주 쉬운 단계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사고는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떤 텍스트를 읽어낼 때 그 텍스트에 어떻게 구조가 담겨 있는지도 우리가 포착하는 능력을 기를 거고요. 내가 그러한 텍스트 읽은 걸 어떤 방식으로 개념화할 것인가, 그 개념화한 것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써나갈 것인가 등을 단계적으로 가르칠 생각입니다. 수업에서는 제가 지금은 뭐 소개 강의를 찍고 있지만 한 40강에서 50강 정도를 한 12월까지 올릴 생각입니다. 그 정도 올리고 나면 아마 대체적인 뼈대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아마 이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논술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중3부터 해야 된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현행 대입입니다. 현행 대학 입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대학 입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대학 입시는 수능, 그죠? 논술, 학생부 이렇게 뽑잖아요. 수능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수능이 점점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변별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거고, 대학들은 그래서 어때? 이걸로 변별력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대학은 이걸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수능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학생들은 수능에서 실수 몇 개가 당락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또 어때요? 논술이나 학생부에서 수능 최저 학력을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죠? 국수형 2등급. 보통 상위권 대학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밑에 대학들, 중위권 대학, 명문대들이 한 2등급 2개 정도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를 수능 퍼센테이지로 보면 대략 한 10에서 15%, 뭐 사탐까지 포함하면 뭐 사탐 못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10%, 11, 12% 정도 내외의 학생들이 될 텐데, 100명 중에 10명입니다. 이 정도 아이들이 논술 최저 학력을 맞춘다면 상위권 대학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연대고대 상위권 대학들을 학생들이 가려고 하면 몇 프로? 예를 들어 연대 경영 0.23% 안에 늘어야 됩니다. 전체로 보면 그냥 몇 개 안 틀려야 되는 수능 성적입니다. 그런 성적으로 정시에 간다? 거의 불가능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현장을 보면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어때요? 논술이나 학생부로 가잖아요. 그 중에서도 논술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재능 있어야죠. 그죠? 특별한 재능. 아니면 특별한 어떤, 전문성. 내가 꾸준히 전문성이라고 하면 진짜 전문적인 어떤 게 아니라 전문적인 관심사에 대한 노력을 말합니다. 그런 노력에 대한 아웃풋들이 충분히 있어야죠. 그죠? 논술은 어때요? 근데 이 학생부는 학생들이 갖추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 현실적인 거의 모든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건 뭐죠? 논술입니다. 논술. 이거 말고 딱히 답 없잖아요. 근데도 대부분 학생들은 수능 판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입시 현장에서 보면 가끔가다 이런 학생들을 좀 봅니다. 고1 때부터 논술을 파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잘 없었거든요. 요즘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수능 성적은 한 2, 3등급 왔다 갔다를 유지하면서 논술에 있어서는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탁월하게 준비가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로 누가 웃을까요? 논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이 훨씬 유리하다. 현행 입시 체제가. 이과가 문과가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문과 학생들은 정원에 비해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논술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일찍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중3, 고1, 2 학생들이 잠깐 시간 동안에 논술에서 나오는 쟁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사고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짤 생각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요. 일단 제가 이제 찍으려고 하는 강의의 제목들입니다. 제목. 어떤 식으로 찍을지 머릿속에 구상은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찍을 시간이 잘 안 나서 앞으로 어떻게 찍겠다라는 이제 소개죠. 소개. 가장 먼저 이제 논술이 가장 기본적인 강의입니다. 어떤 거냐면 초등도 이해하는 대입논술. 제가 이 이름을 지으려고 밤새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논술이 그닥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면 어떤 제목이 좋을까? 그래, 초딩도 이해하는 대입논술. 이 제목이면 뭔가 먹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이 수업에서는 사고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려면 어떤 단계와 절차를 밟아서 사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담은 생각입니다. 제가 요것과 관련해서 책을 한 150쪽 정도 쓴 게 있는데요. 이 책을 이제 출판을 할까 말까 지금 사실 고민 중이긴 한데, 사실 조금 제가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는 나누어주긴 하는데, 출판용으로는 조금 어렵게 써서 아직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베리에이션을 할 생각입니다. 자, 초등도 이해하는 대입논술에서는 그래서 논리적, 구조적, 합리적 사고의 원리, 원칙, 구조가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는지를 아주 쉽게 옛날 고전의 어떤 사례들을 통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어려운 책 아니고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언어 영역 문제를 풀면서 사탐 문제를 풀면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수준이 조금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수업이 뭐냐면요. 개념적 사고 연습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찍는 이유는요, 대입 논술은 정말 간단한데요.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들이 대입 논술에서 질문을 이해하는 질문. 논술은 간단해요. 묻는 말에 답하면 되죠. 묻는 말에 답하면 되는데 묻는 말에 답을 잘 못하니까 문제죠. 근데 이 질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을 묻는 질문이 있고요. 가치를 묻는 질문이 있고, 세 번째 개념을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개념.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논술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회발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고, 그럼 사회발전이라는 것이 뭔가, 텍스트, 가나다의 텍스트를 통해서 사회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개념적으로 딱 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이 그 개념에 근거해서 사고를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개념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이 뭔가 개념의 내용과 내포 혹은 외연은 어디까지이고 그 나누는 경계는 무엇인가, 그렇게 개념을 잡은 기준은 무엇인가를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학생들이 이게 안 돼요. 왜? 개념을 외우고만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개념을 사고하는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고등학생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개념적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건 논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대학에서 묻는 논술 질문들이 이 개념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념적 사고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변별되는 글들이 나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묻는 문제들이 조금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위권 대학에서는 개념을 묻는 질문들이 항상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개념적으로 사고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좀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개념, 대학에서 나온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업을 할 내용은요,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논술 중에 제일 어려워하는 게 사실 일정 정도 사고하는 연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독해입니다. 독해. 텍스트에 대한 독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언어 영역 공부하는 스타일을 제가 한번 학생들한테 전에 대면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물어봤더니 답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찾는가를 중심으로 언어 영역 제시문을 독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이 놀랐는데요. 물론 그렇게 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최고 득점을 맞으려면 텍스트를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능력을 아주 명확하게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 사고에 따른 독해 연습. 자, 요건 무엇을 가리키느냐? 제가 수업 시간에 고1, 2 아이들, 중3 아이들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 수업은 한 고1, 2 아이들을 포커스로 이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학생들이 쓰는 고등학교 언어 영역 지문 중에서 자주 나오는 지문들을 제가 모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요약을 시키고요.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독해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순서로 독해하는가, 즉 단순히 그냥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필자가 사고한 방식을 쫓아가면서 필자의 고민과 필자의 문제를 따라가면서 읽어낼 수 있을까를 연습시킵니다. 요 연습 과정을 통해서 조금 진도가 나가고 나면 논술 제시문들 중에서도 교과서 제시문이 아주 많고요. 그죠? 심지어는 동화, 어린이 책에도 들어있는 제시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는 읽어내지만 이것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고려해서 읽는 건 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구조적 사고에 따른 독해 연습을 시킬 때는 제시문 하나하나를 읽어내는 방식을 1차적으로 기르고 더 나아가서 제시문과 제시문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가면서 읽는 연습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 수능 지문으로 합니다. 수능. 언어 영역 지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논술에서 나온 기출 제시문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세 번째, 이제 논술에서 나온 고전 텍스트로 합니다. 고전. 그러니까 이 고전 텍스트는 제가 따로 고전 강의를 찍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요. 이제 고전 텍스트는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쉬운데 학생들이 워낙 개념적 사고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고전을 암기하듯이 공부하는 친구가 아주 많아요. 뭐 리바이어든을 읽으면 리바이어든이 괴물이었더니 얘를 그렇게 외우고만 있지 도대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읽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설명을 할 생각이고 차근차근 할 생각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길게 시간을 두고 수업을 할 생각이고요. 오프라인에서는 1번, 2번은 제가 올 겨울방학 때 강의를 개설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스마트폰 많이 들고 다니는 시기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짧게 한 15분 정도 강의하는 걸 담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웃고 즐기는 15분 논술 특강. 이것도 제가 이름 짓는다고 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는 사실 심각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즐겁게 살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인데요. 아니, 논술 강사가 논술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맨날 심각한 얘기만 하면 누가 듣겠어요. 그래서 저도 잘 안 듣겠죠. 그래서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심각한 이야기 하면 아무도 안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웃고 즐길까. 여기에서는 논술에서 많이 나오는 쟁점을 다룰 생각이에요. 쟁점. 논술에서 많이 나오는 쟁점을 최대한 재밌게,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이런 쟁점들이 논술에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쟁점을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수업은 그렇고요. 물론 고3 수업들은 훨씬 더 실전적으로 유형별로 접근을 하든 기출문제별로 접근을 하든 훨씬 더 실전적으로 수업을 따로 이건 할 거고요. 다만 지금 여기에서 제가 설명한 건 이제 중3, 고1, 2 학생들한테 조금 필요한 어떤 단계적으로, 그리고 고3 이제 막 논술을 시작한 친구들에게도 당장 필요한 어떤 것들을 조금 찍을 생각이다. 것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커리큘럼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논술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논술을 통해서 해야 될 건 여기가 3번이네요. 논술을 통해서 해야 될 건 여기다가 중간에 좀 쓰겠습니다. 논술은 절대 누군가가 억지로 강제로 하면 절대 실력이 안 납니다. 논술에서 대학을 갈 것이고 내가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운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먼저요. 자기 스스로 하세요. 스스로. 능동성. 주체성. 아니, 생각을 남이 어떻게 해줘요? 제가 아무리 옆에 앉아서 1대1로 수업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애들이 생각과 사고력이 있느냐? 아닙니다. 1대1로 수업하면 더 졸리죠. 무슨 얘기냐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의지, 노력, 시도들을 하지 않으면 절대 논술은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만 이걸 가지고 있자면 진짜 재밌어요. 아니,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뭔가, 이런 논술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소통이 뭔가. 근데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돼? 이걸 왜 생각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생각하면 생각이 되나요? 안 되죠. 글을 보면 어떻죠? 그런 친구들의 글에 거의 99%는 제시문을 짜집게 한 글입니다. 그냥 제시문 적당히 갖다 붙여서 글을 쓴 거죠. 첫째도 둘째도 나는 능동적이다. 그래서 능동적이고 수동적이고 이런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제가 수업을 듣더라도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의 불편함, 어려움을 덜어드리려고 수업을 재밌게 구성할 생각입니다. 재밌게 구성을 하고 많이 킬키드 웃을 거고요. 농담도, 쓸데없는 농담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농담들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를 할 생각이고요. 조금 더 나가서 그러면 우리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만 갖출 수 있다면 정확한 가이드를 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논술을 가르치고 논술을 익히고 논술이라는 것이 사고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물어보면 사고력이 뭐예요? 물어보면 사고력이 생각하는 거죠. 정확히 답을 하는 사람을 제가 제대로 잘 못 봤어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논술은 사고력을 키우는 거고 사고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에서 필요한 사고력은 무엇이고 저 문제에서 필요한 사고력은 무엇이다. 이 문제에서 너의 어떤 사고가 드러나지 않아서 좋은 점수가 안 난다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두두뭉실하게 이야기하면 학생들도 뭘 고쳐야 될지 모르고 학생들도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될지 모르죠.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글을 쓰거나 아니면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를 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그래서 평상시에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제가 궁극적으로 이 수업,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스스로 사고하는 원리를 체득하는 것.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원리를 체득해서 그것을 실전 논술 시험에 적용하는 것. 그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학생들한테 항상 야, 너 머리를 들고 폼으로 들고 다니니? 그 말을 얘기해요. 왜? 아니, 애들이 그냥 보고 베끼는 글만 쓰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용기 있게 사고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릴 때 논술 실력은 늡니다. 그게 논술 실력이 느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능동성, 주체성, 용기 있게 막 사고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어떤 것만 가지고 와라. 나머지는 제가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전달을 하겠다라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1, 2년 미리 논술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앞으로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논술의 법칙의 소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법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